정말 돈, 인맥, 학력, 재능 등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걸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돈이 따라오고 축적되는 선순환을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달려 있다. 달리 말하자면 좋은 습관과 사고 방식만 있다면 누구라도 인생이란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돈을 낳는 법칙, 지은이 가야 게이츠, 옮기니 황선종, 발행 리더스북, 발행일 2018년 12월 26일입니다. 이 책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독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커녕 금수저가 아니면 부자로 살 수 없는 사회에서 인맥, 유산, 천재성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책이 특별한 까닭은 각고의 노력 끝에 상위 1%의 부자가 된 이들을 심층 취재하고 그들의 노하우를 저자 자신이 실천해본 결과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부자들이 전한 내용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대들에게는 돈이 새어 나가지 않는 마인드를 장착해주고 안정된 직장과 자영업 사이에서 고민하는 30대들에게는 노예처럼 일하고 있지만 그동안 돈이 모이지 않았던 이유를 속 시원하게 꼬집어줍니다. 또한 투자를 하고 싶지만 리스크가 두려운 40대들에게는 초부유층의 한탕주의 투자법이 아닌 종잣돈이 전 재산인 사람들을 위한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부자의 운을 틔워주는 6가지 절대 원칙. 천재적인 능력을 타고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다음의 6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좋은 점은 철저하게 모방하라. 2.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성실히 임하라. 3.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4. 모든 일에 호기심과 의문을 가져라. 5. 지식과 지혜를 갈고 닦아 실전에 응용하라. 6.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라. 좋은 점은 철저하게 모방하라. 평범한 사람이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공한 사람의 좋은 점을 모방해야 한다.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독창적인 가구를 제작하는 이케아조차 처음에는 모방에서부터 시작했다. 모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은 독창성이 중요하다. 모방은 도둑질과 같다는 말을 한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독창성이란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형태가 존재해야 의미를 갖게 된다.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독창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지 않은가. 기본적인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독창성을 운운해야 별 의미가 없다. 또한 모방을 부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데 대한 핑계로 독창성이 중요하다는 말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가령 자산 운용을 할 때는 반드시 수입의 일정액을 저금하고 그 돈을 투자하라는 철칙이 있다. 또한 투자에는 일정한 리스크가 따르게 마련이며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말도 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산 형성을 위한 대원칙이며 그럼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처럼 확고한 원칙조차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월급으로는 일정한 돈을 빼내기가 어렵다. 가능한 한 리스크를 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와 같은 말이 대표적이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적인 법칙으로서 설명하고 있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 말을 따라해야 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성공 법칙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이 성공한 사람들을 모방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천재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본인은 그런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말이다. 모방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며 돈이 멀어지게 하는 원흉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성실히 임하라. 현재 성실하게 하고 있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이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경력이 화려한 일부 사람을 제외하면 대다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많은 기회가 찾아오기에 마련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면 그런 기회를 살릴 수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단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중시하는 것과 대우가 나쁜 일을 마냥 참고 견디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 나는 아무리 시시한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 어떤 노하우를 얻을 수 있으며 꾸준히 일하다 보면 큰 성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시시한 일이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무조건 참고 견디며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하면 과연 재미있겠는가? 하기 싫은 일을 수동적인 태도로 한다면 어떻겠는가? 주어진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 그 일이 재미있는가, 재미없는가라는 관점에서만 생각하게 된다. 이래서는 큰 자산을 구축할 수 없다. 그 일의 부가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은 실업가나 투자가의 관점이 된다. 그 일을 통해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다면 언제 그만두어도 좋을 테고 애초에 일이 재미없다고 느끼지도 않았을 것이다. 직접 음식점을 열기 위해 여러 외식 체인점에서 아르바이트 점원으로 일한 사람을 알고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일이 단순히 힘들기만 하지 않다. 그 경험이 가게의 운영 방법, 경우에 따라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현실에서 시뮬레이션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젊었을 때는 이런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중시해야 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눈앞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 만나는 사람이 많으면 풍부한 인맥을 형성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이다. 아무리 지인의 수를 늘린다고 해도 무조건 돈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만 늘어나서 자산을 형성하는 데 역효과가 날지도 모른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다. 돈이 다가오는 관계와 돈이 멀어지는 관계다. 돈과 인연이 있는 생활 방식을 익히고 싶다면 돈이 들어오는 관계에 치중해야 한다. 인맥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중요한 점은 압도적으로 인간적인 매력을 지닌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현실을 아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런 매력이 없다. 그런 가운데 유익한 인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점이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상대에게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면 그 관계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인간적인 매력이라는 불확실한 근거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한 관계를 길게 지속할 수 있으며 능숙하게 조절할 수도 있다. 젊었을 때부터 자신은 상대에게 어떤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가, 자신은 상대에게서 어떤 이점을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면 좋다. 명확한 이점을 느낄 수 없으면 무리하게 그 상대와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 무릇 진정으로 소중한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법이다.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할수록 찾아온 기회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모든 일에 호기심과 의문을 가져라. 구체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신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돈이 따라오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울리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평균적인 수준에 그치고 만다. 앞에서 나는 좋은 것은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방함으로써 분명히 어느 정도의 성과는 얻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내딛지 않으면 한층 큰 자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의문을 갖는 사고 회로다. 어렸을 때 우리는 호기심이 왕성해서 외를 연발하며 주위의 어른들을 난처하게 만들곤 했다.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 신기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다. 하지만 성장해 가면서 삶의 시기마다 여러 문제들과 마주치고 각각의 단계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가며 어느새 의문을 품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현상에 익숙해지며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알고 싶은 것도 없어지는 어른이 되고 만다. 오토나 시인은 한자 대인을 사용하는데 그야말로 어른의 의미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의문을 품지 않고 얌전히 말을 듣는 것이 어른이다.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되면 평균적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매일의 삶 속에서 생기는 의문을 허투루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생기는 의문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다. 일을 진행하는 방법 등에서 의문이 생길 때가 특히 중요하다. 지식과 지혜를 갈고 닦아 실전에 응용하라. 이 세상에는 확실하게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일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린 아이라면 모를까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는 어른이라면 이른 단계에서부터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자산가가 된 사람들 대부분은 젊었을 때부터 다양한 일에 도전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험을 경험으로만 끝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경험은 지식과 연결하여 체계화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피와 살이 된다. 체계화된 경험은 다른 분야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몇 배로 확대된다. 이른 단계에서 아무 것이나 경험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험을 경험만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잘못이다. 이것은 그 반대도 성립한다. 모처럼 공부해서 얻은 지식도 사업이나 투자에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도 없다. 지식을 얻으면 실천해보고 실천하면 그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젊었을 때부터 이런 과정을 반복해가면 평범한 일이라도 반드시 몇 번인가 큰 기회를 만날 수 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지식과 지혜를 쌓는 훈련을 거듭한 사람들의 눈에만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훌륭한 기회조차 그냥 평범한 일로 보이게 마련이다. 종종 고객의 클레임이 힌트가 되어 획기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낸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듣는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회를 발견하는 전형적인 예다. 별다른 의식 없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귀찮기만 한 클레임이라도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물단지인 것이다.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라. 이런 기회를 만났을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 여부는 최종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자세에 달려있다. 필요한 때 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못하면 모처럼 찾아온 기회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다. 리스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는 것이며 여기에 불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토록 공평한 경쟁은 없으니 리스크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6가지 법칙에 따라 행동해 나가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다음 장들에서는 부자들이 젊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더욱 깊이 살펴보겠다. 크게 성장하는 부자는 눈앞의 일에 집중한다. 일이란 것은 참 희한하다. 비슷한 잠재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모두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일마다 그 일에 어울리는 성격이나 경력이 있기에 마련이며 그런 성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이 성공하기 쉽다. 그렇다면 각각의 일에 어울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대학 입시처럼 몇 점을 받으면 어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한 단순한 문제라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학력, 일하는 방식, 사람과 관계하는 방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서서히 결정되어 간다. 앞에서 천재인 마스모토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스모토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 마스모토는 항상 눈앞의 일에 몰두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그의 경력을 살펴볼 때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이다. 영어를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금융업계에 들어갔으니 학생 시절부터 금융업과 관련된 이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물며 채권 계산 분야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금융업계의 환경이 마스모토의 타고난 재능을 개화시켰고 결국에는 막대한 자산을 지닌 실업가로 탈바꿈시켰다. 성공이 약속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의 경력도 결국 눈앞에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착실하게 해 나가면서 실현될 수 있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져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다. 그러다 사회인이 될 무렵이 되면 이제는 확실하게 경력을 구축하라는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어렸을 때 꿈을 가지라고 주장하는 어른들은 어떤가? 그들 대부분은 정작 어렸을 때 명확한 꿈을 갖지 못했으며 물론 꿈을 실현하지도 못했다. 확실하게 경력을 쌓아가라는 조언해주는 사람의 경우에도 본인은 경력이 얼마나 훌륭한지 의심스럽다. 실제로는 명확하게 꿈을 갖고 있는 사람도 드물고 확실하게 경력 계획을 세우고 취직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제쳐두고 단순하게 생각하자. 우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면 결코 손해보는 일은 없다. 결국에는 성공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된다.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부자는 돈이 들지 않는 취미를 즐긴다. 철강왕으로 유명한 앤드류 카네기는 록펠러에 이어서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자산을 구축한 인물이다. 카네기는 인생의 후반을 대부분 자선 활동을 하면서 보냈다. 그 때문에 대중들에게는 록펠러보다 카네기가 대부호로서의 이미지가 강할지도 모르겠다. 성공한 실업가 중에는 카네기처럼 사업을 시작한 시점에 이미 상당 금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소개한 HIS의 창업자 사와다 히데오도 마찬가지다. 사와다는 독일에서 유학할 때 현지 관광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주식에 투자해 한층 증가시켰다. 귀국할 때 이미 꽤 많은 자금이 수중에 있었다. 니혼덴산의 창업자 나가모리 시게노부도 마찬가지다. 니혼덴산의 창업자 나가모리 시게노부도 마찬가지다. 나가모리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을 열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한다. 사와다와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해서 대성공을 거두었고 회사원 생활을 시작할 때는 이미 상당한 자산가였다. 카네기와 사와다 그리고 나가모리를 통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은 언제 시작해도 좋다는 점이다. 사와다는 대학을 졸업한 뒤 바로 창업했지만 나가모리는 일단 회사원 생활을 경험했다. 카네기는 회사원 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실업가가 되어갔다. 독서 등으로 쌓은 지식은 실제 경험을 통해 한결 더 이해가 깊어지고 피와 살이 된다. 처음에 확실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긴 하지만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부를 하면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공부를 하든 상관없다. 요컨대 지식을 습득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론과 경험을 융합하기에 좋겠지만 순서는 어찌 되든 상관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머지않아 승부를 걸어보겠다. 언젠가는 독립할 것이다.
준비가 되면 과감히 도전하겠다 등의 말을 한다. 하지만 머지않아나 언젠가는 준비가 되면 이란 말은 대체로 기약이 없다. 그런 말을 자주 반복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뒤에도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행동할 시기가 굳이 훗날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왜 지금 당장이면 안 되는가? 기회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차일 피일 미루면 결코 시도할 수 없으니 말이다. 지식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다. 배움이란 시작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끝나는 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응용할 때 우리는 더 앞서 나갈 수 있다. 카네기는 평생 독서를 즐겼다고 한다. 그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가 서재에서 책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도서관 직원이 되고 싶다는 그의 말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카네기는 배운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아닌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단지 책을 읽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게 분명하다. 거액의 자산을 쌓은 부자는 25%를 강제 저축한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투자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것은 자산 형성의 기본이다. 일만 해서 자산을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혼다 세이로코는 히비야 공원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진 저명한 조언학자인데 자신의 월급을 투자 자금으로 활용해 거액의 부를 만든 사람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학자로서의 월급 외에는 수입이 없었던 혼다가 부유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축과 주식 투자 덕분이었다. 그는 대학에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월급의 일정액을 반드시 공제했으며 그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 어느새 자산이 늘어나 현재 가치로 억 단위까지 증가했다. 학자로 활동하면서 한편으로는 돈에 관한 책을 수없이 많이 집필했고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활약했다. 혼다의 저서는 일본에서 돈에 관한 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번 돈의 일정액을 반드시 저금하고 그 돈을 유흥에 쓰지 않고 투자로 돌려야 한다는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을 것이다. 자산 형성의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 단순한 행동을 실천하지 못한다. 소비하고 싶은 욕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혼다는 1866년 사이타마 현의 촌장 집안에서 태어났다. 유복했던 집이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편이 어려워졌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혼다는 다른 사람 집에서 먹고 자면서 그 집 일을 도와주며 학업에 매진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까지 갔다. 25세에 귀국해서는 대학의 강사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혼다는 저축과 투자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꽤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 그래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에 익숙했으며 쓸데없는 허영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수뢰한다. 가난에 익숙했다는 말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소비 습관은 일단 몸에 배면 좀처럼 개선하기 힘든 법이다. 젊었을 때는 앞뒤 생각 없이 무턱대고 소비를 하게 마련인데 그런 행위가 계속 이어지면 확실하게 그 뒤의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된다. 젊었을 때부터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 않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주변의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생활하는 미니멀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나치게 치우치면 폐해도 있지만 가능한 한 물건을 지니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은 소비를 억제하는 첫걸음이다. 미니멀리스트를 보고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소비는 습관이 된다고 말했는데 과소비하는 심리의 근저에는 허영심이 자리를 잡고 있다. 소비가 많은 사람 중 대다수가 거칠애꾼인데 이 점을 고치지 못하면 과잉 소비 습관은 결코 고칠 수 없다.
사람은 수입의 일정액을 소비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은 절대적인 소비액이 커지게 된다. 그 결과 많이 소비하는 것이 부자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외양만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하지만 돈이 없는데 소비하는 행위는 단지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쓸데없이 허영을 부리는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없다. 이런 나쁜 습관에 빠지지 않기 위해 혼다는 월급의 25%를 강제로 저축하고 투자했다. 수중에 남는 돈을 없앰으로써 소비를 강제로 억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아무리 그래도 여러 가지로 돈이 필요해진다는 반론이 나온다. 가혹한 말이지만 가난한 사람일수록 돈을 쓸 수밖에 없는 핑계를 만든다. 일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왜 그 일을 못하는지 핑계를 대는 것과 같다. 혼다는 대학 교수이며 전쟁 전의 대학 교수는 지금보다 훨씬 대우가 좋았다. 이를 이유로 들어 강제로라도 25%를 저축할 수 있었던 것은 혼다가 교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하는 소리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혼다는 혼다가의 대릴 사위로 들어갔는데 당시 혼다가는 조정의 적이었던 막부신하의 가게였기에 메이지 시대 때는 경제적으로 꽤 어려운 상태였다. 혼다는 대릴 사위였지만 혼다가의 가족을 전부 돌봐주어야 했으며 부양가족이 자그마치 9명이었다. 아무리 교수 월급이 많다고 해도 9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실질적으로 생활하기에는 꽤 적은 월급이었던 것이다. 꾸준한 저축으로 종잣돈부터 굴려라. 물론 저금을 하는 것만으로는 돈을 늘릴 수 없다. 혼다가 자산을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으로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혼다는 독일 유학 시절 루이오 브렌타노 교수 밑에서 공부했는데 브렌타노는 혼다에게 학술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자산 형성에 관한 귀중한 지식들도 가르쳐 주었다. 브렌타노는 하이테크 주식에 버블은 재현성이 있으며 영국보다 늦게 근대화를 시작한 일본에서는 언젠가 철도 주식이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 전에 미리 철도 주식에 투자해 두라고 조언한 셈이다. 더불어 브렌타노는 철도 주식 등에 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월급으로 생활하는 대학 교수임에도 상당한 자산가가 되었다고 한다. 혼다는 브렌타노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지키며 일본 철도 주식을 계속 구입했다. 결국 일본에서도 철도 주식이 양등했으며 혼다는 꽤 큰 자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투자는 일단 자금이 형성되면 그 뒤에는 꽤 유리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다. 해서 무엇보다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다는 그 돈을 쓸데없이 소비하지 않고 지치 지역의 살림을 구입하는 데 썼다. 근대화에 동반되는 토지 개발로 지가가 오를 것이라는 브렌타노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다. 러일 전쟁 후 호경기를 타고 토지의 가격이 급상승했는데 혼다는 무려 70배가 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각했다. 이 매매로 혼다는 드디어 부유층 계열에 들어서게 된다. 앞에서 버핏을 소개할 때도 언급했지만 리스크를 억제하고 투자하면 그만큼의 리턴밖에 얻지 못한다. 정말로 재산을 늘리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집중 투자는 피할 수 없다. 혼다는 테크놀로지의 진보나 근대적인 도시 개발에 승부를 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론이다. 만일 철도 주식이나 토지 투자에 실패했다면 혼다는 많은 재산을 잃었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어딘가에 승부를 걸지 않으면 큰 자산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조건이다. 꾸준하게 저축하는 근면성과 승부를 걸 때는 단호하게 행동하는 대담성이 없으면 제대로 자산을 형성할 수 없다. 혼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이 절묘한 균형 감각이다. 여기까지 돈을 낳는 법칙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가야 게이츠는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투자 컨설팅 전문가이자 작가로 수십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초부유층 고객의 재무 상담을 한 경험과 함께 부자들을 직접 만나고 인터뷰하며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연구하여 이 책에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직접 부를 쌓아 나가며 발견한 부의 법칙을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책은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부를 만드는 방법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나 손정희 회장과 같은 타고난 천재들의 루트가 아니라도 평범한 사람이 수십억 단위의 부를 축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항상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연습해 나간다면 그 능력을 익힐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총 6가지의 원칙으로 부자의 사고방식을 키워 나가는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좋은 점은 철저하게 모방하라. 2.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성실히 임하라. 3.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4. 모든 일에 호기심과 의문을 가져라. 5. 지식과 지혜를 갈고 닦아 실전에 응용하라. 6.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라. 모든 내용은 천재성 있는 부자들을 포함해서 평범했지만 밑바닥에서부터 성장한 부자까지 그들의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부자의 사고방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보다 그들의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지 잘 정리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들은 인간관계에서도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별 생각 없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왜 그 사람과 만나는지 이유를 확실하게 생각하고 나서 약속을 잡는다. 만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상대에게 이점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와 같은 구절이 잘 설명해 줍니다. 책에서는 많은 사업가, 투자가들의 사례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떤 원칙과 어떤 태도를 통해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는지 자세한 과정을 접할 수 있기에 자영업이나 창업을 염두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자가 저널리스트였기 때문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기승전결이 확실히 들어오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자 또한 직접 부를 일군 자산가이기에 돈을 낳는 법칙에 관해 깊이 생각한 흔적이 묻어나오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절판되었지만 도서관이나 중고 서점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